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센터장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타나토스 해운대 통합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정철우라고 합니다. 센터장님,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좀 오랫동안 센터를 운영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이 센터를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지 네. 센터에 대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뉴라모니 내후훈련을 하면서 그 뉴라모니 내후훈련을 위주로 지금까지 센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학습에 대한 부분, 이제 학습의 능력을 향상시킨다거나 또는 이제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고요. 센터에서 훈련하시는 분들이나 또 최근에는 그런 이제 온라인으로 훈련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주로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 학습 전문 센터라고 보면 될까요? 교과목을 가리키는 센터가 아니라 우리 두뇌 기능을 향상시켜서 능력을 높여주는 그런 센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가 ADHD하고 난독증이지 않습니까? 네네. 네, 이렇게 좀 주제를 정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센터에 방문하는 내방객들 중에서 성인도 그렇지만 이제 학생들이 네. 아무래도 학습 능력이 부족한 학습 부진의 원인들이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 중에서 이 학습 부진의 주 요소가 어떤 그런 이제 주의 산만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어떤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주의를 결핍에 대한 부분들, 또 과잉 행동이라든지 그런 아무래도 학습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좀 증상을 가지고 분들이라든지 또 아울러서 이제 읽기 능력이 부족해서 아무래도 학습의 부진에 주된 이제 원인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ADHD하고 지금 난독증을 주제로 잡으셨는데 이게 뭐 연관관계가 좀 있나요? 네, 뭐 ADHD나 난독증이나 우리 그 DSM-5라고 하는 이제 기준에 보면 그 신경 발달상의 장애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더 특수한 그 학습 장애에 해당되는 얘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구의 대략 5% 정도의 유병률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고 ADHD도 그렇지만 난독증도 비슷한 이제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그렇지만 요즘 성인 ADHD가 좀 많이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아이들은 뭐 여러 가지 원인은 유추해 볼 수는 있어요. 네. 스마트폰이나 뭐 주변 환경적인 요인, 코로나 영향도 좀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이 성인들에게 이 ADHD 증상이 나타나는 원인이 좀 있나요? 지금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네, 흔히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고 아동들의 그 어떤 출현 양상을 보면 그 양상이 성인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가 이어지냐면 아이들은 주로 산만하고 또 과잉 행동 그리고 어떤 참지 못하고 그런 여러 가지 증상을 가지고 있다 한다면 성인들은 뭐 가만히 있지 못하고 막 그런 것보다는 과잉 행동보다는 아무래도 충동성이나 부주의 쪽으로 가는 그런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5%의 비율이 성인이 되면 이제 2.5% 정도로 줄어드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과거에는 병원에서 아동 청소년에 대한 이제 의료보험 적용이 되었다면 성인들 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의료인 분들께서 노력을 해가지고 성인 ADHD도 이제 수가에 넣어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뭐 성인 ADHD가 그런 이제 병원 이전의 상황에서도 한 1% 정도만 치료되는 걸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걸로 이제 또 기사가 되었더라고요. 아이들과는 좀 다르게 이제 성인 난독증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성인 난독증은 또 특징을 좀 갖고 있나요? 네. 성인 난독증은 아동 청소년에 비해서 난독증 증상을 외부에서 봤을 때는 구별하기 좀 힘들 수는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성장기에 어려웠던 부분들이 성인의 난독증도 마찬가지로 갑자기 난독증이 성인이 되었을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이제 힘들게 성장해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인이 되게 되면 아동 청소년과 다르게 읽기의 회로들이 비정상적인 보상 회로처럼 만들어진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발음이라든지 또 뭐 속도라든지
또 이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가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한 노력은 사실 본인만 알지 않겠습니까? 힘들었던 부분들을. 근데 성인이 되었을 때 내가 여전히 난독증이다. 이렇게 느끼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내가 글을 읽는 속도가 느리고 또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러기 위해서 계속 반복해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들이 이제 본인으로 하여금 여러 가지 생활들을 힘들게 하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되죠. 가끔 저도 그런 경우가 좀 있었는데 네. 글을 읽잖아요. 네네. 글을 읽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지금 제가 읽은 글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는데 네. 이게 내가 피곤해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컨디션이 안 좋나?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경우도 난독증 증상이라고, 일시적인 증상이라고 볼 수 있나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난독증은 네. 뭐 이게 일시적으로 나타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신경 발달상의 장애라 하는 것은 거의 영구적이었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개입이 되지 않는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뭐 병이다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장애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특수한 뭐 읽기장애, 서기장애 또는 뭐 계산장애 이런 특수 학습장애에 해당되는 것이 난독증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도 여전히 힘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잠깐 컨디션에 의해서 안 된다고 해서,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난독증이라기보다는 어떤 그런 내의 피로에 의한, 스트레스에 의한 일시적인 기능 저하라고 생각은 드는 거죠. 또 이제 뭐 대학생의 사례를 보면 이제 글을 읽을 때 이제 글이 뒤죽박죽 되어 보이고 또 내가 어떤 자료를 찾기 위해서 책을 보면 못 찾는 거죠. 분명히 봤는데 정상이라고 하면 쉽게 찾을 내용들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 네. 그게 일상생활에서 본인만 힘든 걸로 지금 성인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표현을 잘 못하지 않습니까? 그냥 내가 이래 왔으니까 이렇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래서 글이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거나, 또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거나, 표현하기 위해서 내가 발음할 때도 정말 신경 써서 한다거나, 네, 그런 말 못할 그런 고민들이 있지 않을까. 이제 그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래 되어 왔던 이제 그런 증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ADHD와 또 심지어 난독증까지 같이 있는 경우를 한다면 정말 네, 힘든 생활을 하지 않을까. 정상적인 생활에 거의 불과할 것 같은데요, 저는. 네. 센터장님, 네. 지금 보면 이력을 좀 보시면 센터장님이 이력을 보시면 뇌과학 박사라고 이제 이력이 있는데 혹시 그런 박사를 하게 된, 그러니까 따게 된 그 뭐 계기나 또는 그 어떤 연구를 좀 주로 하셨는지 그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네. 제가 2015년부터 이제 이 본격적 뉴라운드 뇌훈련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하면서 현장의 경험을 많이 쌓게 되었죠. 근데 여전히 이제 풀지 못하는 또 이해가 안 되는 또 힘든 그런 이제 학술적인 내용들. 아무리 이것이 과학이다 보니까 어떤 객관적인 사실이 있을 것이고 연구된 이제 결과들을 또 우리가 활용도 해야 되고 되는데 많은 어려움을 좀 가졌습니다, 사실은. 네. 그러다가 이제 2012년도에 이제 뇌과학 석사를 이제 들어가게 되었고 뭐 그렇게 해서 한 5년 정도 석사 박사를 해서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했던 연구 분야는 이제 뇌파 그리고 이제 뉴로 피드백 분야인데요. 하기는 제가 우리 그 뇌파를 이용한 뇌기능 분석, 우리 BQ 검사라고 하는, BQ 테스트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연령대별, 예를 들어서 유치원, 그리고 사춘기 청소년, 그리고 대학생에 해당되는 또 성인들, 각 연령에 따른 이 BQ 뇌기능 분석, 뇌파를 이용한 뇌기능 분석 결과의 차이를 단순하게 비교한 것이 아니라 프로토콜에 대한 차이로 인해서, 그러니까 주의력이냐 집중력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있는가에 대한 연구를 했었고요. 또 이제 박사 이제 학위를 준비할 동안에는 이제 우리 뉴라모니 뇌훈련 프로그램 중에서 이제 기억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제 연구를 하면서 알게 되었는데요. 정말 그 뉴라모니의 콘텐츠들이 정말 앞서가 있었던 그런 그 프로그램이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된 이제 계기가 됐습니다. 무엇이냐면, 이제 이 기억력 과제는 기억력 과제를 수행하면서 맞추는 기억 훈련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서 뇌파 조절 훈련이 결합되어 있는 그 방식인데, 그것을 전문용어로 과제 기반 뉴로 피드백 훈련 또는 자급 기반 뉴로 피드백 훈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 중에 선행 연구를 찾다가 보니까 선행 연구가 없는 거예요. 기억력과 뉴로 피드백이 결합된 이러한 연구가 전혀 없었던 상황이었고, 그때 당시에는 거의 뉴로 피드백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거의 인지도가 없을 때 아닌가요? 아닙니다. 제가 2014년부터 이제 박사 연구를 시작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2016년도에 세계 최초의 태스크 베이스, 그러니까 과제 기반 뉴로 피드백 훈련 논문이 첫 논문이 나왔습니다. 기억력 과제와 관련된.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전전두엽을 통한 뉴로 피드백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공간 과제에 대한 기억 부위가 이제 운해 두정엽에 있는데, 그 부위의 훈련을, 기능 개선을 위한 훈련을 전두엽을 통해서 하는 방식이 프로그램을 이용한 방식이 가능하다는 것이 입증이 되었던 것이죠. 당연히 인지 기능 훈련, 기억력 훈련을 하면 기억력이 좋아지는 것이 정상이지 않습니까? 뉴로 피드백 훈련을 하면은 기억력도 개선되는 결과들이 있거든요. 그 두 개를 결합했을 때 과연 이것이 뉴로 피드백 훈련의 결과인 것인지, 아니면 기억력 과제를 수행했던 결과인지, 훈련을 해서의 결과인지를 이제 제가 이제 분석을 했는데, 그 결과를 보면은 이제 주의력 훈련 프로토콜과 집중력 프로토콜에 대한 차이를 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만약에 기억력 과제를 훈련을 했기 때문에 좋아진 결과를 한다면 주의력 프로토콜을 이용한 사람이나 집중력 프로토콜 사용한 사람이나 결과는 같을 것이라고 봐지죠. 그런데 훈련 결과는 놀랍게도 주의력 프로토콜로 훈련한 학생들이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기억력 훈련이 아니라 바로 뉴로 피드백 훈련을 했기 때문에 좋아진 것으로 결론을 내게 되었거든요. 그것이 이제 저의 박사학위 논문 주제였는데, 이런 방식으로 결합된 훈련이 보다도 효과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갈수록 많은 콘텐츠들이 나오고 있을 것이고요. 그 뉴라미 뇌훈련에서도 여러 가지 뇌인지 훈련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독창적이면서 효과를 보장할 수 있는 그런 과학적 근거가 일부 마련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제가 좀 궁금한 게 갑자기 있는데, 네. 지금 말씀하시는 도중에 프로토콜이라는 말씀을 좀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 프로토콜이 뭔지, 그리고 이 뉴로어머니에서의 프로토콜이 어떤 기능을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줄 수 있으실까요? 네. 이제 프로토콜이 이제 영어적 표현이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어떤 의미냐면, 우리는 뇌의 특정 부위에 전극을 부착해서 뇌파를 측정하는 방식과는 다르게 이마에 전극을 부착해서 측정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기 위해서 우리 뇌가 건강한지 안 한지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특정 부위를 하면 그 부위가 정상이 되는지를 알 수가 있지만 우리는 이마에 밖에 알 수가 없는데, 이제 그것을 검사하기 위한 독창적인 방식을 도입을 한 거죠. 뉴라모니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알파파에 대한 부분, 그리고 SMR 뇌파에 대한 것, 그리고 우리가 베타파에 대한 것, 특히 이제 저베타파에 대한 활동성에 대한 능력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마에 전극을 부착해서 각 뇌파에 대한 활동성에 대한 피드백을 보게 되는, 검사하게 되는 방식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초기에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했을 때 알파파, 이제 SMR 뇌파, 그리고 집중력 관련된 이제 저베타파, 이 세 가지의 뇌파의 상태에 대한 조절 능력이 어떻는가에 대한 이제 검사를 했죠. 이 세 가지 프로토콜에 대한 것은 세계적으로 역사상 굉장히 오래되었고 안전하고 또 검증된 그런 검사법이다 보니까 뉴라모니에서도 전전두엽을 통한 프로토콜에 대한 분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강 상태에 대한 부분, 각 뇌파에 대한 조절 능력이
어떤 정도냐에 따라서 보다 더 부진하고 또 효율적 상태냐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휴식, 주의력, 집중력에 대한 검사를 국어, 영어, 수학이라고 하는 교과목과 비교를 해본다면 내가 다른 과목보다는 수학 공부를 못한다고 했을 때 수학 공부에 대한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학원도 다닐 수도 있고 뭐 다양한 형태로 공부를 더 하게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수학 점수는 올라가게 될 것이고요. 또 그러한 능력, 노력에 의해서 사실은 다른 과목도 높아지는 결과를 보게 됩니다. 우리 뇌도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뇌의 세 가지 조절 능력 중에서 한 가지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결정하게 되고 그 조절 능력 때문에 뇌의 전반적인 능력 향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부족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훈련하게 되었을 때 그래서 그러한 뇌파의 상태를 잘 조절하게 된다면 우리가 최소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가장 부족한 것을 메꾸게 되면, 채워주게 되면은 전체가 다 좋아진다라고 하는 국어, 영어, 수학의 점수처럼 우리 뇌의 능력도 같이 좋아지는. 그래서 일반적인 점수가 25점 정도가 평균치라고 합니다. 그 평균치에서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있겠지만, 한 가지의 부족한 부분을 훈련을 통해서 개선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평균 30점 이상으로 높아지게 되는, 그럼으로써 우리 뇌의 자율신경계의 균형도 좋아지고 능력도 높아지는 그런 효과를 보게 되죠. 그래서 반드시 뇌라무늬의 훈련을 시작하기 이전에는 이런 프로토콜 검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이고요. 그것이 이제 저희가 세계 최초로 개발하였고 적용하고 있고 이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큰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